이 강의를 해주실 주제는 엘리트 선수의 생리학적 평가와 트레이닝이고요. 일단은 뭐 대단합니다. 트레드밀을 올려놨어요, 위에다가. 그래서 우리 양우희 박사님께 이제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할 텐데, 양우희 박사님은 현재 그 동아대 연구 교수로 계시고 차의과학대 겸임 교수로 계십니다. 양우희 박사님의 그 강의를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우희입니다. 방금 아주 너무 멋지게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오늘 발표할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엘리트 선수 생리학적 평가와 트레이닝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생리학을 공부해가지고 필드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생리학을 공부를 하고 전공을 하면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필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휴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연구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뭐 체열이라든지 이런 침습적 방법을 통해서 하는 연구 방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뭐 제한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생리학적인 이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필드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일 체육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저는 독일 올림픽 트레이닝 센터에서 실제 국가대표 선수들을 관리하는 이런 연구원으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필드에서 어떤 식으로 생리학적인 측정 평가를 적용을 하고 과학적인 트레이닝을 선수들에게 제공을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히 소개를 하고, 또 실기로서 이제 나중에 김차룡 선생님과 같이 두 번째 시간에는 실기를 통해서 어떻게 필드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테스트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일단 탑 애슬레틱 트레이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이런 탑 애슬레틱 트레이너가 만들어지고 또 탑 애슬리트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저희는 스포츠 사이언스를 하는 그룹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의사들이 처방을 하죠. 건강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처방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다이아그노시스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포츠 사이언티스트로서 이런 퍼포먼스 다이아그노스틱이나 측정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운동 처방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포츠 과학을 전공하는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의사분들과 저희가 또 대립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이언티픽 에비던스를 가지고 퍼포먼스 다이아그노스틱을 하고 엑서사이즈 프리스크립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운동 처방을. 물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컨비네이션이 됐을 때 어떠한 솔루션이 나오고, 그 솔루션을 트레이너들한테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애슬레틱 트레이너가 이런 탑 아틀리트를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의사분들과 또 저희 운동과학자들이 항상 같이 컨비네이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운동 퍼포먼스도 중요하지만,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건강도 중요하고 또 선수 생명도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건강적인 측면으로 항상 다가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의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컨비네이션으로 콜라보를 해서 잘 이런 선수들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연구를 할 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과연 필드에 있는 선수들이나 트레이너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연구자로서 어떠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뭐 어떤 기전이라든지, 뭐 생리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셀 시그널링이라든지 이런 기전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필드에 있는 분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보고 항상 물어보는 게, 그러한 연구 결과를 어떻게 필드에서 적용을 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어느 정도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선수들이나 그리고 트레이너가 원하는 게 뭔지를 항상 저는 우선순위에 두고 연구 디자인을 짜요. 그리고 그 연구 디자인을 짠 거에 대한 결과들이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물론 연구자로서는 이 연구를 퍼블리케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로 봤을 때는 이러한 사이언티픽 에비던스를 가지고 어떻게 사이언티픽 트레이닝 플랜을 짜서 선수들이나 트레이너들한테 제공을 할 것인가. 항상 이게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제가 하는 연구들은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다가가지만 굉장히 좀 세부적으로 나누자면 저는 애슬레틱 퍼포먼스와 스포츠 스페시픽 퍼포먼스, 그러니까 운동 종목의 특성화된 퍼포먼스에 대한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컴페티티브 퍼포먼스, 즉 경기력 평가를 많이 합니다. 제일 선수들과 트레이너들이 요구하는 바 중에 하나가 저희가 뭐 테스트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애슬레틱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흔히 알고 있는 무산소성 운동 능력 테스트로 해서 뭐 윙게이트 테스트가 있고 또 유산소성 운동 능력을 테스트하는 VO2 max 최선 섭취량 테스트가 있잖아요. 하지만 요걸 어떻게 실제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얼마만큼 이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경기력 평가를 하지 않는 한. 왜냐하면 저희는 운동 능력을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애슬레틱 퍼포먼스 자체는. 하지만 경기력은 또 다른 거예요. 왜냐? 경기력은 거기에 가해지는 운동 부하의 종류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흔히 뭐 램프 테스트나 이런 걸 통해서 VO2 max 테스트를 하는데 과연 태권도나 유도나 아니면 레슬링 선수가 시합을 하는 도중에 그 VO2 max까지 도달을 할까요? 절대 도달 안 합니다. 거기서 항상 잡아내는 건 VO2 peak이라고 그래요. 최고 산소 섭취량이라고 해요. 불규칙적인 운동 부하에서 이루어질 때 측정이 되는 그런 산소 섭취량을 가지고 VO2 peak이라는 걸 데피니션을 합니다. 그건 또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나눠진 상태에서 연구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를 어떻게 트레이너나 선수들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운동과학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테스트가 총 3가지인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젖산 역치 테스트, 락테이트 트레시홀드 테스트, 그리고 시뮬레이션 테스트라고 합니다. 경기력 평가예요. 실제 에너지 대사 시스템, 저희가 알고 있는 에너지 대사 시스템은 총 3가지죠. 옥시데이티브 시스템, 산화적 인산화, 그리고 글라이콜리틱 시스템, 무산소성 해당 과정, 그리고 포스파겐 시스템, 인원질 대사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 3가지를 실제 경기를 통해서 실제 시뮬레이션 경기를 통해서 다 분석을 할 수 있는 분석법이 있어요. 굉장히 국제적으로 많이 요즘에 활성화되어 가지고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퍼블리케이션 되고 있는 이런 연구 방법이고 한데 일단 그걸 이해하기 전에 저희가 이 에너지 대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옛날 이론이라고 하면 옛날 이론인데 이런 이 3가지 에너지 시스템을 배울 때 딱딱 끊어서 잘라서 따로따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 시스템 3가지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절대 유산소가 끝나고 무산소성 운동이 가해진다고 해서 유산소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지만 어떠한 운동 부하의 종류가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에너지가 지배적으로 쓰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뭐 무산소성 운동 지금 100m 스프린트를 한다고 해서 유산소성 운동 에너지가 안 쓰이는 게 아닙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유산소성 에너지는 13%나 쓰여요. 100m 스프린트를 해도. 하지만 그걸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무산소성 에너지가 더 많이 지배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옥시데이티브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숯이 타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그시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운동 종목은 마라톤 선수들이 많이 지배적으로 쓰는 에너지 시스템이겠죠. 운동 부하 자체가 롱텀하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자, 글라이콜리틱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장작불, 그러니까 나무가 타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숯이 타들어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듀레이션 자체는 짧겠죠. 하지만 강도는 더 강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운동 종목은 400m 트랙, 800m 단거리, 중장거리 선수들이 많이 지배적으로 쓰는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자, 이 포스 파전 시스템, 인원질 대사 시스템은 굉장히 듀레이션이 짧아요. 저희가 예전 이런 생리학 책을 보거나 그러면 100m 달리기를 할 때 포스 파전 시스템이 쓰이는 시간이 5초에서 8초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지금 현재 요즘에 굉장히 커런트 인포메이션을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5초에서 8초가 포스 파전 시스템이 쓰인다고 하면 100m 달리기를 뛰고 난 뒤에 체열을 해서 젖산을 보면 스프린트 선수들 같은 경우는 17, 18 밀리몰까지 나오거든요. 만약에 포스 파전 시스템이 8초 동안 쓰인다고 치면 젖산이 절대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무산소 운동 에너지는 동시다발적으로 쓰이고요. 어떤 에너지가 어떻게 지배적으로 쓰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포스 파전 시스템은 굉장히 듀레이션이 짧아요. 요즘에는 3초, 5초, 진짜 길면 5초. 그런데 굉장히 고강도 운동에서는 보통 한 3초 정도밖에 못 씁니다. 하지만 굉장히 고에너지. 예를 들어서 역도 선수들이 역기를 드는 이런 운동 부하를 가했을 때 쓰이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배적으로 쓰이냐, 어떻게 지배적으로 쓰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뭐 하나하나 다 찝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대사 시스템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포스파전, 글라이콜리틱 그리고 옥시데이티브 시스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가 어떻게 지배적으로 쓰이는지 그걸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우리가 흔히 여기서도 보면 마찬가지지만 이 포스파전 시스템 같은 경우도 나중에 제가 잠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도 ATP가 쓰이잖아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가 쓰입니다. 그런데 이걸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VO2 키네틱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해요. VO2 키네틱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운동 부하 후에 일어나는 오프 VO2 키네틱을 통해서 이런 에너지 대사 시스템을 분석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약간의 제한점이 있어요. ATP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너지가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운동 부하 후에 ATP가 다시 채워지는 운동 후에 산소 섭취량을 가지고 VO2 키네틱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데 이 ATP 자체가 포스파전 시스템을 위해서 채워지는지 아니면 옥시데이티브 시스템을 위해서 채워지는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하지만 가정하에 포스파전 시스템이 채워진다는 가정하에 이걸 분석하는 이런 분석법이 있어요. 이런 것도 나중에 조금 제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모든 에너지 대사 시스템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자, 이거는 독일의 알로이스 마더라는 교수님께서 직접 프로그래밍한 시뮬레이션 매치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운동 부하 강도 그리고 체중 그리고 초당 최대 젖산 생성률이라든지 이런 그 피험자의 캐릭터리스틱을 소프트웨어에 딱 넣으면 어떠한 운동 부하를 딱 갖추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유무산소 에너지 시스템에 관련된 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한 번에 이렇게 나오는 이건 굉장히 케미컬한 그리고 수학적인 공식들이 굉장히 이렇게 집합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에너지는 항상 동시다발적으로 초반대에 같이 일어나죠. 하지만 운동 듀레이션에 따라서 VO2라든지 초당 최대 젖산 생성률이라든지 락테이트라든지 포스포크레아틴이라든지 그리고 pH 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절대 끊어서 배우시면 안 돼요. 유무산소성 운동 에너지 시스템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지금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 혹시 젖산이 아직도 운동 피로를 유발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오리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시오리입니다. 1990년대부터 해서 이 시오리가 학계에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절대 근피로를 유발하는 건 젖산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젖산이 이렇게 젖산 역치에서 보통 젖산 역치가 4mm몰이라고 그러는데 4mm몰 per 리터라고 그러는데
4밀리모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근피로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인터프레테이션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건데, 일단 젖산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다시피 글라이콜리틱 시스템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젖산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노카보실레이트 트랜스포터라는 게 있습니다. MCT라고 그러죠. 젖산 수송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MCT가 근육 안에는 굉장히 아이소폼이 많거든요. 이 MCT가 뭐 간에는 다른 게 있고 또 뇌에도 있고, 하지만 그 종류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다른데 근세포에는 MCT1과 4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섬유 타입 1에는 접근에는 젖산 수송기 MCT1이 많아요. 얘는 쉽게 생각하시면 젖산이 만들었을 때 받는 역할을 하는 애예요. 받는 역할을. 자, 그러면 타입 2에 많이 지배적으로 있는 건 뭘까요? 백근에는 MCT4가 많습니다. 이 4는 만들어진 젖산을 주는 역할을 해요. 자, 젖산이 다시 재산화가 되는 거, 리옥시데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산소가 필요하겠죠. 거기에 대한 웨이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숏 웨이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셀 락테이트 셔틀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젖산이 만들어지면 블러드를 통해서 간으로도 가고, 심장으로도 가고, 간으로도 가고, 또 신장으로도 가고, 뇌로도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액티브 머슬에서 패시브 머슬로 갑니다. 수동적인 근육으로. 그렇게 해서 다시 재산화를 일으켜요. 재산화를 시키는 거예요. 재산화를 시킨다는 말은 다시 파이로베이트로 변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글루코스로 변화가 된다는 소리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리사이클 있죠. 코리사이클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간으로 가는. 하지만 간뿐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몸에 있는 근육 중에서 산소가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산소가 제일 많이 있는 곳, 심장입니다. 심장에서, 심근에서 굉장히 많이 재산화가 일어나요. 물론 뇌로도 가지만 이런 메커니즘 자체를 셀 락테이트 셔틀 메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 인트라셀룰러 셔틀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근육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바이첵스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젖산이 축적이 됐다고 쳐요. 그럼 여기에 쌓이는 축적되는 젖산 양이랑 이 윗부분에 쌓이는 젖산 축적 양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MCT에 의해서 인트라셀룰러 셔틀 메커니즘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락테이트 디하이드로지네이지스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효소죠. 이게 short way예요. 짧은 웨이를 통해서 재산화를 시키는 거죠. 다시 파이로베이트로 변하게 됩니다. 자, 요걸 얼마나 필드에서 빨리 리커버리를 시킬 수 있느냐, 회복을 시킬 수 있느냐도 운동 선수들이 좋은 퍼포먼스를 발휘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요 용역대, 요걸 다시 리커버리를 시킬 수 있는 요 용역대에 대한 운동 강도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좀 이따 젖산 역시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높은 VO2 max, 그러니까 VO2 max 값이 높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머슬 파이버 타입 1이 많이 있겠죠. 수용한다는 말은 그 안에서 다시 재산화를 잘 시킬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 스프린터와 마라톤 선수를 딱 비교를 했을 때 물론 젖산이 쌓이는, 축적되는 양 자체가 다릅니다. 다르지만 다시 그걸 재산화시키는, 리커버리 시키는 능력은 마라톤 선수들이 훨씬 뛰어나겠죠. 왜? 머슬 파이버 타입 1 그리고 MCT1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왜 측정 평가라는 걸 해야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트레이너고 어떤 피트니스 센터에서 고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지금 체중을 감량을 하고 싶어요. 저는 좀 저강도 운동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체중을 감량하고 싶어요. 팻 매스를 좀 빼고 싶어요. 그랬을 때 트레이너가 딱 보고, 제가 트레이너라면 저는 그 자리에서 절대 답을 못 해줍니다. 왜?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캐릭터리스틱도 전혀 모르는 상태고 이 사람의 운동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는 건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운동 이렇게 하세요. 살 빼려면 탄수화물 줄이시고 단백질 많이 드시고
운동 많이 하세요. 그거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리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라고 칭하고 좀 더 전문적으로 뭔가 과학적인 에비던스를 가지고 고객들을 상대를 하려고 하고 또 운동을 가르치려고 하면 이런 티어리들을 정확하게 아시고 계셔야 돼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생리학적인 에너지 대사 시스템이라든지 뭐 젖산이 다시 셔틀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떻게 재산화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나중에 측정 평가라는 걸 해서 거기서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해석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어리를 배우시는 거예요. 자, 요 그래프는 뭐냐면 독일 체육대학교 학부생들을 상대로 2002년도에 자, 너네가 1시간 동안 저강도로 운동을 해봐라. 1시간 뒤에 너네의 헐트레이트와 그리고 젖산을 측정을 해보겠다 한 거예요. 얼마나 저강도 운동에 대한 그 강도 자체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젖산 값을 보통 볼 때 2mm몰 이하가 low intensity exercise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시간 뒤에 측정을 해봤더니 전부 다 대부분이 지금 여기는 거의 한 12mm몰 가까이 되죠. 굉장히 고강도 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강도 운동이 아닌 거예요. 체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조차도 자신에 맞는 저강도 운동의 인텐시티 자체를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오전에 아니면 공복에 운동을 하는데 공복에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글라이코젠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방을 효율적으로 태울 수 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방을 태우려면 운동 강도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 모르고 보통 우리 어르신들 보면 아침에 가서 막 이렇게 막 운동하시죠. 근데 그분들의 운동 강도 별로 안 세 보여요. 하지만 어르신들한테는 그게 고강도 운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체지방을 효율적으로 태우지 못합니다. 운동 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자기가 목표한 바를 이룰 수가 없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측정 평가라는 걸 통해서 정확하게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 강도와 운동 볼륨을 플랜을 짜는 거예요. 자, 측정 평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생리학적 그리고 역학적 그리고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측정 평가의 종류는 이렇게 나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흔히 우리가 하는 Diagnostics for Athletic Performance, 운동 능력을 측정 평가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의 기본적인 베이직한 운동 능력에 대한 인터프리테이션은 가능해요. 하지만 이게 실제 경기력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굉장히 운동 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인터내셔널 퍼블리케이션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필드에 적용하기 위해서 Diagnostics for Sport Specific Performance입니다. 운동 종목 특성화, 측정 평가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신뢰도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퍼블리시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 경기력 평가에 대한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경기력 평가에 대한 퍼블리케이션은 지금 제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연구소 팀이 브라질에 있는 에머슨 프란시니라는 교수님이 그 리서치 그룹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 경기력 평가의 좋은 점이 뭐냐면 모든 전 종목이 경기력 평가 측정이 가능합니다. 포터블 스파이로메트리와 락테이트 측정을 할 수 있는 디바이스만 있습니다. 물론 뭐 수영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셔널한 디바이스가 다시 추가적으로 포함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이 경기력 평가에 있어서는 경기력 평가는 굉장히 좋은 점이 전 종목 분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리미테이션은 있어요. 왜냐? 시뮬레이션 매치이기 때문에. 실제 경기가 100% 같을 수는 없어요. 저는 전 세계적으로 100% 완벽한 연구 논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 똑같을 수는 없지만 실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 동안 어떻게
우리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 생리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가장 근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측정 평가가 바로 이 경기력 평가예요. 자, 제가 먼저 젖산 역치 테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릴 텐데, 젖산 역치 테스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알기로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 그리고 한국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테스트는 굉장히 익히들 아시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젖산 역치 테스트에 대한 해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쉽게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4밀리몰이라는 밀리몰 퍼 리터라는 젖산 역치 있죠. 실제 이 젖산 역치 테스트를 만드신 알로이스 마더라는 교수님은 젖산 역치에 대한 데피니션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젖산 역치 테스트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일 처음 만드신 분은 독일에 있는 독일체육대학교에 옛날에 계셨던 알로이스 마더라는 교수님이세요. 그 교수님 만드는데 그 교수님이 젖산 역치를 4밀리몰로 절대 디파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인지가 2에서 6밀리몰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후세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뭐 락테이트 스트레시홀드 1, 락테이트 스트레시홀드 2 이런 식으로 해서 역치 자체가 좀 정의가 내려져 버린 거죠. 하지만 실제로 이걸 정확하게 인디비주얼하게 선수들마다 어느 정도 역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으면 맥시멀 락테이트 스테이드라는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걸 해야 최대 자기의 젖산 역치를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지만 보통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4밀리몰로 많이 규정을 합니다. 4밀리몰. 자, 이 테스트에 대한 프로토콜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하는지. 보통 이 테스트의 스타트를 할 수 있는 속도는 1.5 또는 2.0 미터 퍼 세컨드로 시작을 합니다. 곱하기 3.6 하면 킬로미터 퍼 아워가 돼요. 3.6을 하면 굉장히 느린 속도죠. 2.0이면 한 요 정도 됩니다. 속도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스타트한 속도를 왜 1.5나 2.0으로 하느냐면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는 2.0 말고 2.5로 시작을 해도 돼요. 운동 선수들 탑 애슬리트 같은 경우는. 하지만 1.5나 2.0 같은 경우는 어떤 피험자에 따라서 바뀌는 거겠죠. 많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운동 능력이 또 저하되시는 분이라든지. 왜냐하면 속도를 초반에 높게 잡아버리면 우리가 직접 체어를 해서 볼 수 있는 커브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럼 거기에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제한이 걸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제일 처음 스타트한 속도가 중요하고 각 스테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아웃도어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된다면 400트랙을 한 스테이지당 3바퀴씩 뜁니다. 이게 인도어가 되면 5분이 돼요. 왜 5분으로 데피니션이 되는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각 스테이지마다 3번의 라운드를 뛰고 나서 다시 체어를 합니다. 귓볼에서 체어를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핑거 이제 손가락에서 많이 하는데 유럽에서는 귓볼에서 많이 합니다. 귓볼에서 하는 이유는 예전에 이 스포츠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몸에 있는 모세혈관을 다 찔러보셨어요. 다 찔러봤는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은 귓볼을 굉장히 이렇게 뜨겁게 달구고 난 뒤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맨소레단 같은 로션이 있죠. 그런 로션이 있습니다. 로션이 아니죠, 연고죠. 네, 연고인데 그 연고를 바르고 달구고 난 뒤에 체어를 딱 했을 때 정맥에서 나온 수치랑 가장 근사한 수치가 나오는 데가 귓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에서 하지 않고 귓볼에서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다른 이런 장점들 때문에 만약에 뛰고 있는데 손가락에서 계속 피가 나오고 그러면 선수들 거기 신경 쓰이고 그렇기 때문에 귓볼에서 한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런데 일단 귓볼에서 체어를 하는 이유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귓볼에서 체어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보통 인도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측정 디바이스를 가지고 바로 4밀리몰 이상 넘어갔을 경우에는 테스트를 스톱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아웃도어에서 테스트를 할 때는 거의 올 아웃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프로토콜이 짜여져 있고요.
각 스테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0.5 미터 퍼 세컨드의 속도가 향상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프로토콜이 짜여졌고 여기에 필요한 디바이스는 뭐 모세혈관에서 체열을 할 수 있는 샘플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젖산 분석기와 그리고 헐트 레이트를 측정할 수 있는 이 헐트 레이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젖산 역치 테스트를 매번 할 수가 없잖아요. 운동선수들 운동할 때. 나중에 여기에 상응하는 게 바로 이 헐트 레이트 커브입니다. 요걸 가지고 운동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운동 강도를. 자, 이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 젖산 역치를 테스트를 만드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알로이스 마더라는 교수님입니다. 이 교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피험자를 대상으로 측정을 해봤더니 실제 젖산 역치가 4mm몰이 아니라 2에서 레인지가 2에서 6mm몰이었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4mm몰이라는 젖산 역치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이 젖산 역치 테스트를 대신 만드셨을 때. 그리고 그 후세에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데피니션을 하게 됐는데 2mm몰 이 락테이트 스레시홀드 1이라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4mm몰이 락테이트 스레시홀드 2 영역입니다. 자, 에어로빅 스레시홀드라고 되어 있죠. 2mm몰 이하는 유산소성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지배적으로 많이 쓰이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속도로 뛰면 굉장히 운동 강도가 약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리제너레이티브, 리커버리를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젖산을 다시 리옥시데이션 시킬 수 있는 영역. 그 운동 강도가 요 영역인 거예요. 2mm몰 이하. 자, 그리고 2에서 4mm몰. 요 영역 같은 경우는 moderate high intensity 영역입니다. 그리고 4mm몰이 넘어갔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mm몰이 maximal lactate steady state 영역이라. 그게 여기 보시면 항정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정 상태를. 4mm몰이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운동 강도가 강해졌을 때 커브가 계속 올라가죠. 하지만 4mm몰 영역대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분 동안 똑같은 운동 부하를 운동 강도를 줬을 때 젖산을 체열을 계속합니다. 하게 됐을 때 젖산 역치가 1mm몰 이상 올라가지 않는 영역을 맥시멀 락테이트 스테이지 스테이디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영역이 인디비주얼하게 봤을 때는 4mm몰이 아니라 5mm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6mm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로이스 마더 교수님은 제일 처음에 이 4mm몰을 디파인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 락테이트 스레시홀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더. 여기 보이시죠? 지금 여기는 4.5, 5mm몰 정도 되는 영역이 맥시멀 락테이트 스테이디 스테이디 영역입니다. 그죠? 물론 지금 와트 값을 봤을 때 요걸 가지고는 자전거 에고미터를 했겠죠. 젖산 역치 테스트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젖산 역치라는 게 왜 4mm몰로 디파인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요거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아까 제가 인도에서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는 5분으로 정한다고 했죠. 한 스테이지를. 5분으로 정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5분 이하로 했을 때는 실제 우리가 도출하고자 하는 그 운동 부하에 상응하는 젖산 값을 도출을 할 수 없어요. 그것보다 낮은 젖산 값이 나오는 거예요. 왜? 락테이트 스테이디 영역을 가지를 못하는 영역입니다. 3분을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인도어로 했을 때는 항상 5분을 기준으로 5분 이상 하게 되면 이런 스테이디 영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각 스테이지당 락테이트 스레시홀드 테스트를 했을 때 5분으로 규정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예전에 독일에 있을 때 독일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젖산 역치 테스트를 했던 건데 실제로 독일 축구 국가대표 선수 팀들도 남녀 지금 이 젖산 역치 테스트는 계속해요. 실제로 그 대표팀에 들어가는 포인트에 포함까지 됩니다. 이 젖산 역치 테스트를 통해서 만약에 퍼포먼스 자체가 떨어졌다 그러면 점수 깎입니다. 그걸 유럽에서는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맥시멀 락테이트 스테이디 있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데피니션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또 다른 데피니션이 나오고 또 다른 데피니션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연구자들이 굉장히 계속 젖산에 대해서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 프로토콜 자체는 아까 알로이스 마더 교수님이 만드신 그 프로토콜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기 에너지 소스, 그러니까 젖산 역시 테스트를 했을 때 어떠한 운동 강도에서 어떻게 지방이라든지 탄수화물이라든지 얼마만큼 어떤 요소가 지배적으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밀리몰 및 이하 젖산 역시 1을 이야기하는 건데 보통 지방이 지배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에너지원으로. 자, 그리고 2에서 4밀리몰. 근데 2에서 4밀리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운동 프로그램을 잡기가 힘들어요. 왜? 탄수화물이 많이 쓰이거든요. 탄수화물이 빨리 고갈되면 어떻게 되나요? 금방 지치죠. 4밀리몰 이상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운동 프로그램을 과학적으로 잡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왜? 쉽게 고갈돼 버리고 운동 듀레이션을 길게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ATP PCR, 포스파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상응하는 운동 부하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 포스파젠 시스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고에너지고 고강도 훈련에서 쓰는 거예요. 물론 저강도 운동에서 쓸 수는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포스파젠 시스템이 떨어지는 시간은 길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이 3초 최대한의 파워를 쓸 수 있는 운동 부하의 강도는 여기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요즘에는 이 젖산 역치 테스트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기 2밀리몰 이하, 특히 여기 1밀리몰 이하 있죠. 보통 1.5로 이야기를 하는데 1밀리몰 이하 요 영역대를 가지고 운동 프로그램을 많이 짭니다. 왜? 요 영역이 무슨 영역대라고요? 리커버리를 할 수 있는 영역대고 또 지방 대사를 활발하게 지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걸로 보통 1시간 이상 뛰게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태권도 선수가 하루에 운동을 할 때 보면 발차기 엄청 차죠. 태권도 운동을 할 때. 거기에 보면 무산소성 운동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무산소성. 뭐 연결 발차기 찬다든지 막 이렇게. 헌데 태권도 선수들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무산소성 운동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중요한데 실제로 비율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는 유산소성 운동 에너지 대사의 소비율이 훨씬 커요. 그 말은 유산소성 운동을 따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태권도 선수들 유산소성 운동 따로 안 하죠. 요 영역대로 나가서 1시간 동안 뛰는 태권도 선수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왜? 태권도 선수들 실제로 2분 3회전 동안 시합을 뛰는데 거기서 실제 액션이 있는 시간은 30초예요. 최대. 나머지 1분 30초는 스텝 뛰고 모션 주고 방어하고 어디에 다 해당됩니까? 유산소성 운동 부하에 상응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유산소성 운동을 따로 하지는 않죠. 요 영역대로 운동을 많이 해야 리커버리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MCT 기억나시죠? 밀도 향상이라든지 다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요 2에서 4 영역대 아니면 4 이상 되는 영역대로 운동을 하면 역치 수준이 우리가 4밀리몰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역치가 좋아지느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요 영역대로 운동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커브가 오른쪽으로 밀리게 되겠죠. 리커버리 영역뿐만 아니라 젖산 역치 수준도 향상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걸 운동해야 되는 영역대가 요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은 유럽에서는 젖산 역치 테스트를 하면 과학자들이 2, 4밀리몰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별 신경을 안 쓰고 오히려 요 밑에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씁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엔듀런스가 좋은 지구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좋은 지구력.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는 지구력이 좋은 지구력이라고 지금 이야기들 합니다. 과학자들이. 그걸 키우기 위해서는 요 영역대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좋은 지구력을 가진 친구들은 요 젖산 역치 테스트를 하면 혈중 젖산이 뭐 2.5, 3m/s까지 젖산 수준이 혈중 젖산이 떨어집니다. 그 말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있죠. 글라이콜리지스를 통해서 해당 과정을 통해서 젖산이 만들어지잖아요. 젖산은 무산소성 운동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안정시에도 젖산은 계속 생성이 됩니다. 프로덕션이 일어나요. 그런데 안정시에서부터 시작한 젖산이 떨어진다는 건 뭘까요? 지방 대사를 그만큼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혈중 젖산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유산소성 운동 능력이 좋다는 걸 의미할 수 있고 회복 능력이 좋다는 걸 의미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젖산 역치 테스트가 선수들에 대한 운동 능력을 모든 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수많은 테스트들이 있고 생리학적인 팩터들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하지만 이 테스트는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몰레큘러 바이올로지나 이런 측면에서 다가가는 것보다 좀 간단한 편이고 필드에서 직접 쉽게 적용을 해서 운동 능력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커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운동 부하가 가해지고 난 뒤에 젖산이 다시 엘리미네이션, 즉 제거되는 수준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요 영역대가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리커버리 영역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4분 동안의 엑서사이즈가 일어나고 난 뒤에 패시브 리커버리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15분 동안. 그럼 젖산의 수준 자체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액티브하게 5분 동안 예를 들어서 액티브하게 그 리커버리 영역대를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쉽게 계속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젖산 역치는 여기 패시브한 리커버리 영역보다 훨씬 빨리 떨어집니다. 그만큼 다시 빨리 회복이 된다는 소리죠. 다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걸로 돌아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대의 운동 부하가 중요한 거고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실제로 운동선수 탑 애슬리트들한테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이런 측정 평가를 통해서. 그런 측정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직접 유산소성 운동 프로그램, 즉 아니면 무산소성 운동 프로그램을 선수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카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VO2 max를 향상할 수 있는 운동 영역대라든지 아니면 리커버리를 할 수 있는 운동 영역대. 물론 이 젖산 역치 테스트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헐트 레이트 굉장히 중요하다고. 똑같이 한 스테이지가 끝나고 나면 헐트 레이트와 젖산 값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각 스테이지마다 헐트 레이트가 요걸 가지고 여기 보면 심박수 어느 정도로 해서 운동 강도를 잡아서 목표양반 무산소성 운동 프로그램 또는 유산소성 운동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지금 독일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들한테도. 다음으로 제가 소개드릴 측정 평가가 바로 경기력 평가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논문들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SCI급 논문이에요. Science Citation Index라는 그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널에서 퍼블리시가 되고 있는 논문들이에요. 굉장히 액티브하게 지금 뭐 여기 보면 테이블 테니스도 있고 또 뭐 여기 보면 인도어 클라이밍도 있죠. 클라이밍뿐만 아니라 뭐 많아요, 엄청. 태권도, 가라데 이 종목들의 이 수많은 운동 종목들의 실제 이 포터블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 대사 시스템 세 가지를 전부 다 측정을 합니다. 물론 이 테스트를 할 때는 비디오 어널라이시스도 항상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왜? 거기에 대한 인터프레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왜 에너지가 이만큼 쓰였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유산소성 운동 에너지가 많이 쓰였는데 유산소성 에너지가 많이 쓰인다는 소리는 운동 부하가 초반에 만약 2분 3회 뭐 유도 선수들 같은 경우 4분의 시합을 뛰잖아요. 4분 동안. 듀레이션이 4분입니다, 지금. 그러면 초반부에 굉장히 많은 힘을 빼죠. 그 말은 즉 액션이 많이 일어난다, 무브먼트가 많이 일어난다 소리입니다. 고강도에. 그러면 아무래도 무산소성 운동 에너지가 많이 쓰이겠죠.
하지만 듀레이션이 길어지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산소성 에너지 대사의 소비율이 올라가게 돼요. 이제 그런 걸 나중에 디펜스를 하려면 물론 생리학적으로 우리가 포터블 장비라든지 아니면 침습적 방법을 통해서 그런 걸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비디오 어널라이저스를 통해서 택티컬한 부분 그리고 어떤 식으로 경기를 이끌어 가야 되는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두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분석할 때 일어나야 됩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 현재 굉장히 경기력 평가를 위해서 많이 쓰이고 있는 분석 방법입니다. 지금 이거는 시뮬레이션 매치를 복싱 선수를 대상으로 한 건데 실제 상대방을 놓지 않고 트레이너가 시뮬레이션 매치를 해주는 거예요. 소리. 그래서 이런 포터블 스파이럴 에르고메트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매치를 3분 3회전 동안 하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프로 복싱 선수를 대상으로 이렇게 또 시뮬레이션 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런 포터블 장비를 통해서 실제로 물론 불규칙적인 운동부하가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 측정의 데이터에 굉장히 노이즈가 많긴 해요. 하지만 이런 것도 나중에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부 다 제거를 하고 피팅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실제 상대방을 놓고 3분 3회전 시뮬레이션 매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론 저 장비가 굉장히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펀치를 얼굴에 날릴 수는 없어요. 그런 제한점이 있긴 해요. 트레이너가 이렇게 백을 잡아주면서 하는 시뮬레이션 매치 같은 경우는 완전 주위 환경이라든지 선수가 대하는 그 긴장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 진짜 경기에 다가가는 측면에 있어서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 상대방을 놓고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매치를 했을 경우에는 그 긴장감이라든지 확실히 실제 경기와 많이 가까운 다가갈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뮬레이션 매치를 통해서 실제로 이런 원페이지 리포트를 제공을 해요, 선수들한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 밑부분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여기 보면 펀치 넘버 그리고 어택 타임 그리고 sum of attack time 이런 비디오 어널라이즈를 위해서 통해서 ratio of high intensity movement와 low intensity movement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어떤 고강도 훈련의 고강도 무브먼트가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 저강도 운동의 무브먼트가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를 디파인함으로써 실제 에너지 시스템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초록 색깔 같은 경우가 글라이콜리틱 시스템이죠. 그리고 파란색 부분이 옥시데이티브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옥시데이티브 시스템에 대한 디맨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 부분이 포스파진 시스템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2회전에 글라이콜리틱 시스템이 안 쓰인 걸로 나와 있죠. 자, 요걸 해석을 하려면 아까 제가 잠깐 짧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렸던 그런 시오리가 필요합니다. 자, 일단은 2회전을 들어가기 전에 체열했던 혈중 젖산과 2회전이 끝나고 난 뒤에 체열했던 혈중 젖산 자체가 똑같았어요. 그 말은 뭘까요? 3분 동안에 시뮬레이션 매치를 하면서 재산화가 일어났겠죠. 락테이트 어큐뮬레이션과 엘리미네이션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왜? 유산소성 운동 무브먼트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치를 해석을 하고 선수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수들은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냐면 선수들한테 제공을 할 때는 2회전에는 액션이 조금 덜했어요. 펀치량이 작았어요. 이렇게 해줘야 선수나 트레이너들은 알아들어요. 뭐 유산소성, 무산소성, 포스파진, 글라이콜리틱 시스템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벙집니다. 이런 능력들을 연구자들이 동시에 키워서 선수들한테 제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필드에 있는. 물론 여기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실기적인 측면은 연구자로서는 빠삭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거는 태권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매치를 하기 위해서 실제 이렇게 따로 세팅을 한 겁니다. 플러스 원에 퍼블리시 됐던
논문인데요. 실제 이렇게 포터블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방도 만들고 앞면 부분에 이렇게 보호대도 따로 설치를 해서 시뮬레이션 매치를 했습니다. 지금 왼쪽 편에 보이시는 건 태권도 종목 특성화된 무산소성 운동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거고요. 10초 동안 발차기를 최대한 빠르게 차는 겁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화면에 뉴턴 값이 나옵니다. 요 뉴턴 값을 가지고 포스 파전 시스템이 쓰인 시간을 디파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세팅 자체는 조금 다르지만 제가 독일에 있을 때 태권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제 시뮬레이션 매치를 한 거예요. 단기 체중 감량, 급진적 체중 감량을 하기 전후로 해서 이런 것들이 실제 필드에서 쓸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연구 방법들인 겁니다. 이 포터블 장비를 이용해서 VO2 값을 저희가 측정을 하잖아요. 측정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내는지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1회전, 2회전, 3회전을 측정한 VO2 값입니다. 그러면 합성 사다리꼴 적분 근사식이라는 걸 통해서 이 VO2 커브의 밑부분 에어리어를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적분 근사식을 통해서. 그런데 한 번에 이 면적을 계산을 해버리면 요 위에 남는 계산을 못하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각 측정된 밸류들에 대한 면적을 다 하나씩 쪼개서 계산을 한 뒤에 다 더합니다. 그러면 순수 유산소성 운동 에너지 디맨드가 어느 정도 쓰였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돼요. 자, 그 외에 글라이콜리틱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합을 시뮬레이션 매치를 하기 전 그리고 후 1회전 끝나고 2회전 끝나고 3회전 끝나고 나서 체열을 하죠. 그럼 그 체열을 한 걸 가지고 difference of lactate를 계산을 합니다. difference of lactate라는 거는 네트 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델타 값을. 그건 한마디로 엑서사이즈 후에 나오는 젖산 값을 가지고 그 전에 안정식 값을 빼는 거예요. 그럼 순수 젖산, 혈중 젖산에 대한 어큐뮬레이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O2 락테이트 이퀄리발렌트라는 걸 계산을 합니다. 이거는 상수 같은 건데요. 젖산 1mm몰은 3ml O2 kg body mass입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3을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찬가지로 칼로리 코어시엔트 20.92 kJ. 요거는 ETC 아시죠? 전자전달계. 에서 산소가 쓰이는 양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이것도 상수예요. 20.92. 항상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글라이콜리틱 시스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시뮬레이션 매치를 한 동안. 그리고 포스파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애프터 엑서사이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팍이라고 합니다. 운동 부하 후에 산소 섭취량을 가지고 거기서 빠른 구속 요소, 즉 여기서 빨리 저하되고 요 밑에 부분을 예를 들어서 슬로우 컴포넌트, 느린 구속 요소라고 치면 빠른 구속 요소의 구간의 앰플리튜드, 즉 진폭을 계산합니다. 진폭은 요 높은 값에서 낮은 값 빼면 돼요. 빼고 나중에 타임 컨스턴트, 이 진폭의 타임 컨스턴트, 패스트 컴포넌트, 즉 빠른 구속 요소에 대한 타임 컨스턴트를 곱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로리 코어센트를 곱하게 되면 포스파전 시스템이 쓰인 양에 대해서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전부 다 킬로줄로 계산이 돼요. 그러면 그거 나중에 다 퍼센테이지로 나누면 분석이 끝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런 걸 툴로 만들어 놓고 실제 소프트웨어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도 같이 하고 있는 같은 업체도 있고요. 실제 이런 복잡한 계산을 실제 로우 데이터만 우리가 따게 된다면 소프트웨어에 넣고 바로 이런 분석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게끔 가능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생리학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리학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필드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자, 이거는 제가 이거는 제가 작년에 플러스 원에 게재를 한 논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권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급진적 체중 감량 3일 그리고 반나절 동안 체중의 5%를 빼게 하고 사전에 이 시뮬레이션 매치를 했어요. 각 피험자당 3게임씩. 그리고 5%의 체중 감량을 하고 난 뒤에 시뮬레이션 매치를 다시 해서 총
시뮬레이션 동안 30번의 시뮬레이션을 다 합산해서 평균을 낸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킬로줄 값이고요. 실제 태권도 선수들이 1, 2, 3회전을 떴을 때 포스파진 시스템 그리고 글라이콜리틱, 옥시데이티브 시스템이 어느 정도 얼마만큼 쓰였는지를 킬로줄로 표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겁니다. 이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반부에 태권도 선수들에 대한 액션이 많다 보니까 발차기 수가 많다 보니까 글라이콜리틱 그리고 포스파진 시스템이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듀레이션이 길어진다는 건 2, 3에서 넘어간다는 소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산소성 에너지 대사 시스템이 비율적으로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1회전에 발차기를 차는 그 강도와 태권도 선수들이 3회전에 발차기 차는 강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발차기 1회전에 찼을 때는 포스파진 글라이콜리틱 시스템이 지배적으로 쓰일 수도 있겠지만 3회전에 차는 것은 강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유산소성 에너지가 더 많이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제 비디오 어널라이즈스를 통해서 컨트롤 페이스에서 1회 첫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 세 번째 게임을 어떤 식으로 뛰었는지 분석을 한 거고요. 이건 체중 감량 페이스에서 어떤 식으로 분석했는지 저희 결과는 그랬어요. 결과는 단기 체중 감량, 급진적 체중 감량을 하고 난 뒤에 오히려 VO2 픽 값이라든지 민 값이라든지 헐트 레이트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갔어요. 체중 감량을 하기 전에. 요걸 인터프레테이션을 하는 이유는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비디오 어널라이즈스를 통해서 실제 킥 프리퀀시, 발차기 빈도수가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이렇다고 해서 요게 태권도 선수들이 단기 체중 감량 후에 운동 능력이 올라갔다. 절대 그렇게 인터프레테이션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시뮬레이션 매치고 골드 스탠다드 테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매치. VO2 max처럼 램프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스탠다드하게 할 수 있는 테스트가 아니에요. 시뮬레이션. 거기에 시뮬레이션 매치는 수많은 팩터들이 작용을 해요. 그날의 선수들에 대한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전술적인 측면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런 데이터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디오 어널라이즈스를 추가적으로 같이 해서 어떤 식으로 경기가 운영이 되었는지를 에너지 대사 시스템을 해명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솔직하게 말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SCI급 논문들 있죠. 그런 논문들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필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분석들, 원 페이지 리포트로 해서 선수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디오 어널라이즈스 아까 보셨던 그런 경기력 평가를 통한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또 통계를 돌려서 종합적으로 그리고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비주얼 어널라이즈 그러니까 테스트를 통해서 리액션 타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타당성이라든지 신뢰도 검사가 모두 끝난 그런 테스트들입니다. 스포츠 스페시픽 테스트인 거죠. 이런 것들을 실제 현장에 많이들 적용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저는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자, 일단 먼저 그건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아주 방대한 내용이었는데 이론부터 실제 그리고 연구 결과까지 좀 내용을 일단 플로어에서 질문 좀 시간은 조금 되긴 했지만 질문 일단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전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면 세 가지 에너지 대사 시스템부터 그다음에 셀 락테이트 셔틀 그리고 생략적인 평가가 이제 선수 수행 능력 평가, 스포츠 특정 수행 능력 평가 그리고 경기력 평가 측면에서 또 말씀을 해주셨고 젖산 역치가 이제 선행 연구들을 근거로 해서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2에서 한 6mm몰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젖산 역치와 에너지 소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또 주셨고 젖산의 액티브 리커버리와 패시브 리커버리에 대한 말씀 그리고 운동 프로그램 제공하고 마지막에 양호희 박사님의 연구 결과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객석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대학교 김종원입니다. 좋은 발표 그리고 좋은 내용 아주 흥미있는 자료들 많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혹시 그 기록 경기에서도 동일한 방법들로 혹시 이런 내용들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거 한번 좀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소개해 주신 그 스포츠 종목들이 보통 이렇게 뭐 세트 경기로 나눠진다든지 라운드 경기로 나눠진다든지 그런 경기들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여러 날에 걸쳐서 그 시행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오늘 경기 시합이 있고 내일 또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기가 있고 이런 그 좀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일어나는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리커버리 능력을 또 향상시키는 것이 그런 것 실제적으로 조금 그 퍼포먼스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 날의 경기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제 기록 경기를 말씀하시면 뭐 100m 달리기 선수라든지 뭐 이런 기록 경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네, 그런 운동 종목에도 실제로 이런 경기력 평가에 대한 분석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제 포터블 장비를 이용해서 실제 측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논문들도 지금 솔직히 지금 있거든요. 있는 상태고 기록 경기 예를 들어서 100m, 400m, 800m 선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방법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경기력 테스트에서 태권도나 유도 같은 경우는 어떤 정도 시뮬레이션 매치에 대한 제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배드민턴 그리고 뭐 달리기, 육상, 자전거 이런 종목들은 그런 거에 대한 제한점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미테이션이 좀 많이 줄기 때문에 실제 경기와 굉장히 근사한 데이터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 국제적으로는 많이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리커버리 영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리커버리 영역대로 운동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 뭐 한 게임을 뛰고 나서 한 게임을 뛰는 동안 1회전 끝나고 2회전 쉬는 시간, 3회전 쉬는 시간 요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를 뛰고 나서 내일까지 회복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키우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리커버리 영역대의 운동을 강도와 듀레이션을 잡아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좀 시간이 예정되어 있고 또 계속 계실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뒤에 내용도 또 이어지는 거니까 일단은 우리 그 양호희 교수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한 5분 쉬었다가 그 우리가 11시 10분부터 이렇게 또 우리 김차룡 선생님의 그